과거에 3번이나 떨어지고 매일 술독에 빠져 지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형은 장원급제를 했지만 동생은 집안의 골칫거리였지요. 그런데 몇 년 후 그 남자는 1000명의 제자를 둔 조선8도 제1의 훈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원급제한 형마저 이렇게 말했지요. 동생아, 형으로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곁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리겠습니다. 그 여인의 오랜 기다림이 한 남자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장터. 한여름 떼약볕 아래 늙은 농부가 쌀자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앞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민대감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요. 대감마님, 부디 쌀 5가마만 남겨주십시오.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요. 이 벼가 누구 덕에 여물었는지 알긴 하느냐? 씨앗이 나의 것이니 거기서 난 쌀도 당연히 내 것이지. 거둔 쌀 모두 내놓거라.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감히 나설 이는 없었습니다. 그때 벽실을 가득 실은 수레 2대가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수레를 이끄는 이는 맑고 단단한 눈빛의 젊은 여인 채령이었습니다. 대감마님, 1000번 오르신 말씀이옵니다. 귀한 종자가 없었다면 이 벼는 자라지도 않았을 것이지요. 허! 그 처자 뭘 좀 아는구먼. 저희 아버님께서는 매년 가을 가난한 농가를 위해 좋은 종자를 준비해 두십니다. 소녀가 이 농부의 빚을 대신 갚겠사옵니다. 뭐? 내가 무슨 수로? 대감께서 주신 종자는 한 섬. 소녀가 드리는 종자는 그보다 2배 많사옵니다. 대감의 논리라면 내년 수확에서 20가마니 중 10가마는 농부 빚, 5가마는 이자, 나머지 5가마는 소녀의 몫이 되겠지요. 사람들이 술렁였고 민대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종자가 근본이라고. 그렇다면 이 2 섬의 종자는 마땅히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하옵니다. 허허, 저 처자 기가 막히네. 아따 시원하다. 민대감은 망신을 당해 더는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섰고 농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채령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멀찍이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진사댁 마님이 눈을 번득였습니다. 저 아가씨, 윤 훈장네 여식이 아닌가? 저런 처자라면 우리 둘째에게 좋은 배필이 될 수 있겠구나. 집으로 돌아가 영감께 말씀드려 반드시 혼담을 성사시켜야겠다. 며칠 뒤 김진사가 직접 채령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침 채령의 아버지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는 중이었지요. 김진사가 사랑채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벗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진사 댁에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일찍이 장원급제를 한 수재였지만 차남 장현은 과거에 3번이나 낙방한 뒤 완전히 마음을 놓아버린 채 술독에 빠져 지내는 신세였지요. 사실은 자네 딸 이야기를 듣고 이리 찾아왔네. 면목 없지만 우리 집 둘째와 혼담을 한번 논해보고 싶은데 어떤가? 김진사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혼담이라. 허나 우리 딸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일 아닌가. 내가 넌지시 한번 말을 해볼 터이니 기다려 주시게. 그날 밤 채령은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낮에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미 전해 들은 듯 했습니다. 딸의 그 지혜로운 판단에 대해 아버지는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채령은 고개를 숙인 채 부끄러워하며 그저 평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도왔을 뿐이라 대답했습니다. 채령아,
오늘 낮에 석천이 직접 찾아왔더구나. 그 집 둘째 아들 장현이라 하지. 혹시 들어본 적 있느냐? 저자에서 이름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두고 학식은 있으나 방탕한 삶을 산다고들 하더군요. 허면 네가 이미 아는 사람이었구나. 석천이 와서 그 둘째 아들과 혼담을 논해보고 싶다 하더구나. 허나 아비로서 내 마음대로 정할 일은 아니지.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마음으로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중매 자리가 마련되었고 조선의 가장 기묘한 혼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댁 사랑채에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두 집안 어른들이 마주 앉았고 채령과 장현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현의 모습이 영 시원찮았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술을 마신 듯 보였지요. 그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고 입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답답해진 김진사가 아들을 재촉했지만 장현은 마지못해 고개만 까딱였을 뿐이었습니다. 채령이 단정하게 인사를 올렸지만 장현의 무기력한 태도에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고 채령의 아버지 역시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그때 채령의 아버지인 윤선비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이란 평생을 함께하는 일.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오. 그러시다면 둘째야, 채령 아가씨와 잠시 이야기 나누거라. 우리는 잠시 자리를 비킬 터이니. 어른들이 조용히 사랑채를 나가자 방 안에는 채령과 장현만 남았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장현은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채령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밤의 고요를 좋아하신다 들었습니다. 저는 밝은 낮의 햇살을 좋아하지요. 서로 다른 것을 좋아하니 어쩌면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제야 장현은 채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비난의 눈빛도 실망의 눈빛도 아니었지요. 그저 담담하고 맑은 눈빛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좋은 남편감이 못 됩니다. 과거에도 3번이나 낙방했고 집안에서도 쓸모없는 자식이지요. 과거가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 여깁니다. 도련님께서는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장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좋아하는 것을 물은 게 언제였던가. 옛날에는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으시면 되지요. 제가 옆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침묵이 흐르다가 장현이 작게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처음과는 사뭇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서먹함은 조금 누그러진 듯 보였지요. 그날의 상견례는 어색했지만 큰 탈 없이 마무리되었고 이후 두 집안에서는 조용히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인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이면 장현은 늦잠을 자고 해가 지면 말없이 나가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장현이 채령에게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리 말하오. 나는 과거 같은 거 할 생각 없소. 형은 장원급제에 벼슬길까지 순탄하지만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소. 그러니 나에게 기대는 말아주시오. 서방님은 서방님이십니다. 형님이 될 이유도 흉내낼 이유도 없지요.
장현은 멈칫했지만 곧 말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시집 온 이후 채령은 새벽마다 일어나 살림을 돌보고 남는 시간에는 사랑채에서 근처의 아이들을 불러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글자를 물어왔고 채령은 하늘 천자와 땅 지자를 가르치며 하늘처럼 크고 넓은 마음, 땅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5명이던 아이들이 10명,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채령은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글방에 늦게 도착해 사랑채 앞을 지나던 장현의 도포를 잡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멋진 선비님, 저도 선비님께 글을 배워 멋진 사내가 되고 싶어요. 장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열정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며 함께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채령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아이들에게 오늘부터 멋진 선생님이 한 분 더 오셨으니 2배로 열심히 해야겠다고 환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선생님이 2분이라 2배로 좋다고 외쳤습니다. 채령은 장현에게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고 조용히 그 안에서 새로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장현은 아이들과 지내는 재미를 조금씩 알아갔지요. 처음엔 서먹하기만 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장현이 천자문을 가르치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고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해달라며 졸라댔습니다. 그제야 장현의 목소리에도 무거움이 사라지고 은근한 따스함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장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종이엔 작은 손으로 그린 그림이 있었지요. 아이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렸다며 내밀었습니다. 그 속엔 장현의 모습과 함께 감사합니다 라는 글씨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가 절 칭찬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글을 읽다니 하시면서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장현의 가슴 한켠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실감한 순간이었지요. 장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도 환하게 웃으며 매일 열심히 배워서 꼭 선생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지요. 그 말을 들은 장현의 얼굴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채령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것이 서방님의 참모습일 것이다. 그날 저녁, 장현은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랑채 구석에 놓인 책장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손을 뻗어 먼지가 수북이 내려앉은 오래된 서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책장을 조심스레 넘기던 장현은 안쪽에 접혀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종이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승이란 제자 하나의 마음을 비추어 한 사람의 온 인생을 바꾸는 자이다. 그를 가르치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장현은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작은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지요. 아이가 건넨 그림 속 감사합니다라는 글귀, 아버지의 오래된 조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벅찬 마음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조용한 답이 찾아들었습니다. 장현은 다시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기적이었고 그 기적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장현은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모처럼 술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가 그렇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어쩐지 텅 빈 듯하구나. 마치 나만 여기 없는 것 같네. 장현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섞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술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친구들에게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현은 마당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채령의 미소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허전함은 뭐지? 내가 채우고 싶었던 건 술이 아니었구나. 그 순간 장현은 채령에게 솔직히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인, 저는 이제 술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 덕분에 나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저의 새 출발을 함께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서방님. 저는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채령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장현의 진심을 느끼며 그의 변화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북받쳤지만 끝내 삼켰지요. 그날 장현은 채령의 지지 속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술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현은 채령의 격려 속에 밤낮 없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의 노력 끝에 소과에 합격했습니다. 대과는 아니었지만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은 것이었지요. 온 집안은 감동의 물결에 눈물바다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 모두 지혜로운 며느리 덕이라며 축하했습니다. 모두가 장현이 곧 성균관으로 떠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현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인, 며칠 동안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는 성균관에는 가지 않으려 합니다. 차라리 이곳에 남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나처럼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 내게 더 맞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그것이 곧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 믿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서방님. 서방님께서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곧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지요. 그렇게 장현은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현의 수업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는 과거에 자신이 공부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렸고 그 경험을 살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법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자소학을 배워보자꾸나. 내가 직접 그려온 그림으로 먼저 보여줄 테니 잘들 보거라. 옛날 옛적 한 마을에 효자가 살았다 하는데. 그림 이야기다! 훈장님 수업은 정말 재밌어요. 천자문도 노래로 외우니까 저절로 외워지고 이야기로 설명해 주시니 절대 안 잊어버려요. 석 달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지요.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김 훈장 밑에서 배우면 과거에도 붙는다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반년이 흐르자 사방에서 학동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당 마당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북적였고 장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채령의 수업을 듣던 한 여자아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남자 훈장님 수업이 더 재밌어요. 그래? 그럼 남자 훈장님께 가서 배우렴. 네가 더 잘 배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란다.
그리고 말이지. 사실 저 훈장님은 원래 나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시란다. 잘생기셨고 이야기도 재미있게 해주시니 인기가 많은 게 당연하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채령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만 그 재능을 세상에 펼칠 기회가 없었을 뿐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으신 것이라고. 채령이 창밖을 바라보니 서당마당에 100여 명의 아이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앞에서 장현은 신이 나서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천자문의 비밀을 알려주마. 천자를 보아라. 하늘 위에 사람 하나가 두 팔을 벌리고 있지? 하늘처럼 크게 살라는 뜻이란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며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채령의 눈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술독에 빠져있던 남편이 이제는 100여 명 아이들의 별이 되어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고을 원님이 직접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김 훈장, 자네 소문이 자자하던데 우리 고을 향교의 훈도로 와주지 않겠나? 녹봉도 넉넉히 주겠네. 송구하옵니다만 저는 여기 아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님은 아쉬운 듯 고개를 저었지만 장현은 단호했습니다. 향교 훈도는 양반으로서 떳떳한 자리였으나 그에게는 지금 가르치는 제자들이 곧 온 세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채령이 차를 들고 나오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원님, 송구하오나 우리 서당 아이들 중에는 가난하여 책을 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사옵니다. 혹 관아 서고에 남는 서책이 있다면 빌려주실 수 있겠나이까? 허허, 그것쯤이야. 서책 몇 권 보내주지. 원님은 흔쾌히 승낙하고 돌아갔습니다. 장현은 아내를 바라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부인의 넓은 해안은 언제나 한 수 위였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장현의 형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어두운 빛깔 도포 차림의 그는 대문을 들어서다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많은 아이들은 대체 뭐지? 형은 사랑채 뒤편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담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란다. 너희가 글을 배우는 것도 언젠가 누군가를 기대게 해주기 위함이지. 선생님 말씀은 정말 재밌어요. 형은 담 틈새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00여 명의 아이들 눈빛이 반짝이며 동생의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모습이구나.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 형은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형님, 언제 오셨습니까? 방금 도착했다. 그런데 장현아, 벼슬은 한 사람만을 빛나게 하지. 하지만 네가 하는 일은 100명, 아니 1000명을 빛나게 하는구나. 동생아, 형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다. 장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형의 그림자 속에 살던 그가 처음으로 형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술은 도피가 아닌 기쁨을 나누기 위한 술이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채령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석양 무렵 마을 언덕에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복습하는 소리가 요란히 들려왔습니다. 부인, 나는 요즘 살아있음을 느끼오. 예전엔 형과 비교당할까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소. 서방님은 큰 벼슬보다 더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벼슬은 한 사람만 빛나게 하지만 스승은 100명, 1000명을 빛나게 하지요. 부인 덕분이오. 부인이 내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아닙니다.
서방님 안에 이미 빛이 있었어요. 제가 한 건 그저 믿고 기다려준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석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저 멀리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장현의 서당에는 배움을 향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현이 가르친 제자들은 곳곳에서 훌륭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승님은 늘 말씀하셨지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예전 채령에게 망신을 당했던 민대감마저 훗날 손자를 데리고 와 김훈장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권세보다 지혜가 크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까닭이었습니다. 그렇게 술독에 빠졌던 사내는 마침내 1000명 제자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채령은 남편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었고 장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져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수 낙방생에서 조선 팔도의 명훈장이 된 한 사내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끝까지 믿고 기다린 지혜로운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